명백해 보이는 사건에도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입장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지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나라 전체가 주식 열풍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미시시피 버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시시피 버블을 이끈 존 로라는 인물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야말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로에 대한 평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는 예언자와 사기꾼의 기질이 절반씩 혼합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는 내가 아는 한 역사상 최고의 화폐 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니 정말이지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돼. 그놈은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뻔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은행을 은행이라고 하지 않고 소시에테니 크레디트니 하고 부르겠냔 말입니다. 누군가를 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 로는 돈을 내재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교환 수단으로 인식한 당대 최고의 금융인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통화가 부족한 문제는 지폐를 유통시켜서 해결하고 국고 수입을 관리할 은행을 수립해서 지폐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론 지불 능력도 없으면서 지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요. 그것만이 프랑스를 초기 존 로의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처음부터 프랑스를 혼돈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금융인으로서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남긴 빚 때문에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6살의 왕위에 오른 루이 15세를 대신해 섭정한 오를레앙 공은 국가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으로까지 보인 존 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속 화폐 대신 국가가 보장하는 종이 화폐를 사용하자는 로이의 제안은 화폐의 공급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훌륭한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부채까지 없앨 수 있다니 더 이상의 선택은 없어 보였습니다. 로가 설립한 방크 제네랄이 발행한 지폐는 초기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공은 존 로를 미시시피 컴퍼니를 설립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 소유인 루이지애나의 식민지 개발권과 교역권을 독점 소유한 미시시피 컴퍼니는 주주들에게 연간 40%의 배당금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 발행 지폐로 청약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배당은 진짜 돈, 즉 금화나 은화로 지불한다는 약속하에 말입니다. 존 로와 미시시피에 대한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의 은행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작과 호작, 백작들이 그의 사무실을 애워쌌습니다. 영국인들까지 파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발행할 때마다 매진되었고 그의 사무실이 있던 캔칸푸아 거리는 미시시피 컴퍼니의 주식을 사고 팔려는 투기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존 로는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뒤집어!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겠죠? 존 로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벌인 마차 전복 사고. 결국 그 귀부인은 많은 양의 주식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의 심부름으로 8,000리브르의 주식을 팔러 간 하인은 그 사이 주식 가격이 1만 리브르로 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인은 그 차액을 챙겨 그날 저녁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흔히 들리던 소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백만장자라는 말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파리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이제 주식 거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대장간의 숙련공들은 자신들의 마굿간이나 의자들을 빌려주어 본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호텔 주변 골목 상점과 헛간 등의 임대료도 2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쓰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었고 인구 또한 늘었습니다. 사치품 가격뿐만 아니라 생필품 가격도 또한 크게 올랐고 임금도 같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1720년이 될 때까지 존 로의 은행 체제는 그런대로 잘 진행됐습니다. 지폐의 과다 발행이 국가를 파산시킬 것이라는 의회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지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시피 컴퍼니의 구조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유사했지만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시시피의 삼각주 늪지역은 인도 대륙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를레앙궁은 종이 화폐량을 늘려 통화량을 늘리는 데까지 욕심을 부리게 이르렀고 결국 파국을 맞는 원인이 됐습니다. 꽁띠 왕자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팔아 금과 은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고 지폐를 정화, 즉 금화나 은화로 바꾸기 위해 사람들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불안해서 말이에요. 꽁띠 왕자도 주식을 팔았다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켜! 빨리 가서 주식을 금으로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로의 은행엔 그만큼의 정화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예금 인출 요구는 쇠퇴했고 미시시피 컴퍼니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로는 지폐만을 유일한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거액의 금과 은 거래를 제한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1720년 6월 폭락한 미시시피 주식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로는 재무총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외국인이었던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미시시피 버블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폐를 발행해 통화량을 늘리고 국채 문제까지 해결하려던 존 로의 예상은 결국 미시시피 주식에 대한 과도한 열기가 국가적 버블로 번지면서 끝이 납니다. 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는 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파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좀 더 넓게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국가적 규모로 커지는 버블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에 대한 꿈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